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너는 내 손님 자격이 없어.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뼈는 구멍이 뚫려야 진국이 나온다 했습니다. 내 15년 세월도 그 손 밑에 장작불처럼 타 들어가 이제야 맑은 국물을 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한복판 골목 깊숙이 자리한 설렁탕 노포 우남정의 주방에는 어김없이 촛불이 켜졌습니다. 35살의 주인장 한서진 씨는 그날도 여느 날처럼 묵직한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은 가마솥에서 뽀얀 수증기가 천장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 김 속에는 소사골이 녹아내린 진한 향과 세월의 무게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긴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뽀얀 국물이 국자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김을 내뿜었습니다. 한 모금 입에 머금었습니다. 혀끝에서 감지되는 깊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 그리고 위장에가 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함.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남정의 설렁탕은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지난 15년을 견뎌왔습니다. 서진 씨는 조심스럽게 조리복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쇄골까지 이어진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붉은 빛이 채 가시지 않은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15년 전 그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상처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를 잊지 않게 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조리복을 다시 여미며 서진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15년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주방 한쪽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집 주인이었던 노필성 옹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꼿꼿이 서서 국자를 들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서진 씨에게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가끔 주방을 찾아오셔서 서진 씨의 솜씨를 확인하곤 하셨습니다. 서진 씨는 액자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노필성 옹이 처음 그녀를 받아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가씨, 인생도 설렁탕과 같네. 처음 끓인 물은 버려야 해.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지. 그 다음엔 진득하게 기다려야 해. 서두르면 국물이 흐려지고 성급하면 뼈가 제대로 우러나지 않아. 인내해야 해. 그래야 비로소 남을 먹일 만한 것이 된다네. 그분은 서진 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기억하셨습니다. 20살 온몸에 멍이 들고 어깨에 화상을 입은 채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 아이를 손에 쥔 것이라곤 병원비 영수증과 한 줌의 증오뿐이던 그 아이를 노필성 옹은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다쳤는지 그저 묵묵히 앞치마 하나를 건네주셨고 가마솥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게.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말 안 들으면 당장 쫓아낼 테니 각오해. 그렇게 시작된 15년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주방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노필성 옹이 물려주신 금색 국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3대째 내려온 우남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국자로 국물을 뜨면 이상하게도
맛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는 아직 그 국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용하라고. 서진아, 내가 진짜 이 집 주인이 되려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해.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좋은 국물을 낼 수 없어. 내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진짜 평화를 찾았을 때, 그때 이 국자를 들게. 하지만 서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화를 찾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15년 전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채다이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서진 씨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증거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유전자 감식 결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이가 훔쳐갔다는 증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마 위에 파 한 단을 올려놓았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독독독. 그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진 씨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파의 두께는 모두 똑같았고 썰어진 파는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1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경지였습니다. 처음 칼을 쥐었을 때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자를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 칼만 쥐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노필성웅은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서진 씨가 울음을 터뜨리면 조용히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칼질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야. 분노를 칼에 담지 말고 정성을 담아야 해. 그래야 먹는 사람이 편안해지지. 그 말씀대로였습니다. 이제 서진 씨는 눈을 감고도 파를 썰 수 있었습니다. 칼의 무게, 파의 질감, 도마에 닿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분노는 어느새 기술이 되었고 증오는 인내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주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남정의 오랜 단골이셨습니다. 서진 씨가 이곳에 온 이후로도 15년 동안 거의 매일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신사분이 자리에 앉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운데 괜찮으세요? 서진 씨가 물 한 잔을 따라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 이 집 설렁탕이 최고지. 사장님 솜씨가 스승님 솜씨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요즘 국물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과찬이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겸손도 유분수지. 요즘 이 집 소문 자자하던데요? 어제도 미슐랭 가이드 조사원이 다녀갔다면서요? 서진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남정의 명성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맛집 블로그는 물론이고 유명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미식가들까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결코 가게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제안도 투자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노필성웅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손수 끓일 수 있는 만큼만 팔고 양심을 지키는 것. 서진 씨는 주방으로 돌아가 뚝배기에 국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삶아둔 고기를 정성스럽게 썰어 넣고
방금 썬 파를 수북이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설렁탕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손님이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서진 씨는 그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입안에서 국물이 퍼지는 순간 눈을 지그시 감고 음미하는 그 표정. 그것이 바로 서진 씨가 15년 동안 일해온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국물을 담고 고기를 썰고 파를 올리고 밥을 푸고 김치를 담고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경지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남정은 그리 크지 않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10개, 좌석 40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맛은 어느 대형 프랜차이즈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진 씨는 잠시 주방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휴게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깨에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한 탓에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조차 익숙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명절에도 아파도 폭설이 내려도 우남정의 가마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진 씨가 자신에게 준 벌이자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휴게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20살 때의 서진 씨와 또 다른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다른 소녀가 바로 채다이였습니다. 서진 씨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 아이와 함께 꿈꾸던 미래, 함께 작은 가게를 차리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그 꿈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 꿈을 배신당한 날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문득 주방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거만한 음색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 주인 누구야? 당장 나와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주방 문을 천천히 열고 홀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채다이가 화려한 명품 의상을 걸치고 손에는 값비싼 핸드백을 든 채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까지 보였습니다. 서진 씨는 조용히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설렁탕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서진 씨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아직 한서진이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그 시절로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은 언제나 축축한 습기에 젖어 있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칼바람이 들어와 아이들은 얇은 이불 2장을 겹쳐 덮고도 떨어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낡은 선풍기 2대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서진이 그곳에 온 것은 6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따뜻한 손의 온기만이 기억 저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서진은 겨울밤 보육원 정문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는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마지막 순찰을 돌다가 정문 계단에 놓인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보따리를 열자 두꺼운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입술이 파래진 채였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아기와 함께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진 일기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여성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어 서진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평생을 기록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짧은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몇 줄의 문장. 내 사랑하는 딸 서진에게. 엄마가 너를 이곳에 두고 가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란다. 지금 엄마는 내게 따뜻한 집 한 채, 안전한 삶 하나 마련해줄 형편이 되지 못해. 하지만 이 일기장을 간직하고 있으렴. 여기에는 엄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내가 자라서 이 일기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엄마가 누구였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언젠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편지지 구석에 흐릿하게 묻어있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을 것입니다. 서진은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후 그 일기장을 수없이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일기장의 절반 이상이 찢겨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부분에 몇 장만 남아있고 중요해 보이는 뒷부분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페이지에는 한 여인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느낀 소소한 기쁨, 봄날 벚꽃을 보며 적은 짧은 시, 겨울밤 창밖을 내다보며 쓴 쓸쓸한 독백. 평범하지만 따뜻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찢겨진 페이지들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밤마다 그 일기장을 베개 밑에 깔고 잤습니다. 잃어버릴까봐,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 일기장이 부모님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서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내 엄마가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기를 써서 남기고 내 이름도 지어주고 언젠가 내 엄마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서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나타나기를, 아빠가 나타나기를,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5살이 되던 해가을, 채다이가 보육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복도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서진보다 1살 어려 보이는 그 아이는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들어가서 언니들한테 인사하렴. 보육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저랬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새로운 아이가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이불을 깨물며 참는 그 소리.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 아이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만 전했습니다. 다이가 조금씩 울음을 멈췄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손이 나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여기 나쁜 곳 아니야. 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소녀는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이는 서진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공부 시간에도 청소 시간에도 서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어느 날 저녁 다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첫날 밤에 손 잡아줘서 나 진짜 무서웠거든. 근데 언니 손이 따뜻해서 조금 괜찮아졌어. 서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다이도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두 소녀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서진은 다이에게 보육원 생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생님이 상냥한지, 어디 가면 조용히 쉴 수 있는지, 다이는 서진을 진짜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언니, 그거 뭐야? 어느 날 밤 다이가 서진이 늘 베개 밑에 숨겨두는 일기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일기장이야. 서진이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표지, 해진 모서리, 찢겨진 페이지들. 다이는 그것을 경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엄마가 쓴 거야? 응. 나를 낳기 전부터 쓴 거래. 근데 절반은 찢겨져서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 왜 찢겨진 거야? 모르겠어. 원장 선생님도 나한테 올 때부터 이미 이랬대. 다이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만져보았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니 엄마 글씨 예쁘다. 그리고 여기 쓴 글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 일기장만 보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상상이 돼. 언니, 언젠가 엄마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일기장까지 남겨주셨는데 분명 찾으러 올 거야. 다이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분명 그럴 것입니다. 엄마는 자신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서진이 20살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돈을 은행에 맡기고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사방 2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보육원 출신, 경력 없음. 이력서를 낼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거절뿐이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장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착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서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다이는 아직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1살 어린 다이는 내년에야 성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빨리 나가서 언니 도와주고 싶어. 다이가 면회 때마다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내가 나오면 우리 둘이 같이 힘을 합치자. 그때까지 내가 자리 잡아놓을게.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우남정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설렁탕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좁은 입구, 하지만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보조구함, 경력 무관, 성실한 사람만. 서진은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그 어르신은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저기요, 일자리 구한다고 붙어 있던데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해본 적 있나?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왜 하고 싶은데? 살아야 하니까요. 서진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벽 4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방은 지옥처럼 덥고 손은 얼음물에 담가야 해. 그래도 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 나는 이 집 주인 노필성이야. 그렇게 서진은 우남정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혹독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주방에 촛불을 지폈습니다. 무거운 사고를 나르고 얼음물에 손을 담가 핏물을 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아파도 참아. 설렁탕은 정성이야. 손이 시린 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야. 노필성 옹의 말씀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노옹은 말이 적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불을 지피는 법, 국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법, 고기를 삶는 시간, 간을 맞추는 순서, 모든 것을 말이 아닌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서진아, 설렁탕은 거짓말을 못해. 성의 없이 끓이면 맛이 안 나. 마음을 담아야 해.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끓여야 해. 그 말씀이 서진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다희가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은 다희는 서진이 알아봐준 고시원 옆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소녀는 다시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돈 모아서 작은 가게 하나 차리자. 언니는 요리 배웠으니까 나는 서빙하고. 우리 둘이서 작은 식당 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다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진도 그 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좋아. 한 2년만 더 기술 배우고 돈 모으면 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진은 우남정에서, 다희는 작은 카페에서, 저녁이면 좁은 방에 모여 앉아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메뉴를 팔지, 가게 이름은 뭘로 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언니, 나 언니 일기장 한 번만 더 봐도 돼? 너무 신기해서. 다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서진은 늘 그랬듯 보자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희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예쁜 글씨다. 언니 엄마 분명 교양 있는 분이셨을 거야. 언젠가 꼭 만나면 좋겠다. 고마워, 다희야.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서. 언니, 나는 평생 언니 편이야.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것들 절대 안 잊어.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다희가 일기장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던 것을,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을. 시간이 흐르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노필성 옹도 인정했습니다. 서진아, 너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구나. 그 말에 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다희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곧 둘이서 가게를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희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좋은 기회가 생겼어. 큰 회사 면접 보라는 연락이 왔거든. 가게는 조금만 미루고 내가 먼저 취직해서 목돈 좀 모으면 안 될까? 서진은 조금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희의 그 말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모든 배신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날은 겨울이었습니다. 12월 20날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우남정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한 탓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고시원 복도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희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던 문이었습니다. 다희야? 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의 이불도, 책상 위의 물건들도, 옷장 안의 옷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넣어두었던 통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200만 원이 든 통장. 베개 밑에 감춰두었던 보자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서진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옷장을 열고 책상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기장도 통장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희의 필체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 언니 일기장은 잘 쓸게. 언니보다 내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통장은 빌린 거니까 나중에 꼭 갚을게. 언니 건강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서진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 5년 동안 진짜 자매처럼 지냈던 그 아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것이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자신과 부모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장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일기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서진은 그날 밤 내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허무함만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로봇처럼 옷을 갈아입고 우남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일하는 동안 서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필성 옹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지만 서진은 괜찮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칼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 있나? 노필성 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서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웅은 아무 말 없이 서진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노웅은 서진을 주방 뒤편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서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이와의 만남, 5년간의 우정, 그리고 어젯밤의 배신, 어머니의 일기장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노필성웅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 무너지거나 일어서거나. 내가 지금 느끼는 배신감, 그 아픔, 나도 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그 아이 뜻대로 되는 거야. 일어서야 해. 더 강해져야 해. 하지만 사장님, 제 어머니 일기장이. 그래, 소중한 거 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일기장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너 자신이야. 내 어머니가 일기장을 남긴 이유는 내가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하게 살라는 거였을 거야. 노웅의 말씀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여기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워. 진짜 장인이 돼. 언젠가 내 친구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때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아니면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노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각오해야 해.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날부터 서진의 진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필성웅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 불 조절 하나하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해. 파가 고르지 않아. 다시 해. 국물 온도가 맞지 않아. 다시 해. 정성이 부족해. 서진은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터도, 발이 부어올라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칼질에 담았습니다. 배신감을 불 조절에 담았습니다. 슬픔을 국물에 녹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손은 흉터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국물이 어깨에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었지만 서진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물로 식히고 계속 일했습니다. 이 바보야, 병원 가야지. 노웅이 다급히 말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 화상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쇄골까지 붉게 번진 흉터. 하지만 서진은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가 자신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배신을 잊지 말라고. 다시는 무너지지 말라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웅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내가 왜 일기장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알아? 제 부모님과 연결된 유일한 거였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라. 그 일기장에는 분명 중요한 정보가 있었을 거야. 내 부모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그런 것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이가. 그래. 내 친구는 그 일기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겠지. 내 부모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 신분을 도용하거나.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아야지. 그 아이가 뭘 하는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가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내가 아직 약하거든. 더 강해져야 해. 노웅은 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나한테 법을 아는 친구가 있어. 변호사야.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내 친구를 추적해보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노웅의 변호사 친구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채다이가 강남에서 목격되었다는 것. 어떤 부유한 부부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 부부는 20년 전 딸을 잃어버린 재력가였다는 것. 사장님, 그럼 다이가 제 일기장을 이용해서 그래, 내 부모인 척하는 거지. 그 일기장에 있던 정보를 이용해서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아. 아직 증거가 부족해. 더 기다려야 해. 2년이 지났습니다. 다이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모였습니다. 그녀는 그 재력가 부부의 딸로 행세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품을 걸치고 고급 차를 타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그 화려함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웅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더 깊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노웅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국물 맛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 고기를 삶는 최적의 시간을 알았습니다. 손님들이 서진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내가 이 가게를 맡을 때가 된 것 같아. 노웅이 말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아직 제가 부족한데요. 아니야. 충분해. 내가 이 가게를 내게 물려주고 싶어. 법적으로 양도할게.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웅은 자신에게 스승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이 가게를 지켜줘야 내가 편히 쉴 수 있지. 7년이 지났습니다. 오남정은 서진의 손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맛은 더 깊어졌고 명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서진은 이제 진짜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에 대한 정보도 계속 모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재벌가 아들과의 혼담도 오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노필성 옹이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이제 우남정은 온전히 서진의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가게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노웅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중요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이가 서진의 일기장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했다는 결정적 증거. 그리고 그 재력가 부부와 다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 서진 씨, 이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법정이 아니라 제 앞에서. 12년이 지났습니다. 다이가 대형 식품 유통회사와 제휴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남정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우남정 맞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귀가게의 레시피와 부지 매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이의 비서였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오시죠. 협상은 대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15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서진은 주방 구석의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필성 옹이 물려준 금색 국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국자. 사장님, 이제 제가 이 국자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진은 금색 국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채다이가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은 그녀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진짜 설렁탕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다음 날 오전 11시 우남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빠르게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채다이였습니다. 15년의 세월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몸매는 날씬했고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은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걸음은 거만했고 턱을 치켜든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촬영 스태프인 듯 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우남정이야? 다이가 코웃음을 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벗겨진 벽지를 훑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듯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 시설로 장사하시면 위생 문제 없나요? 비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먹으면 배탈 나겠어. 리모델링 다 해야겠네. 서진은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앞치마를 매만지고 천천히 홀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이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서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서진의 변화한 모습,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장이에요? 다이가 건방지게 물었습니다. 네, 한서진입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앉으시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서진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다이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하지만 의자를 손수건으로 닦아낸 후에야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찻잔을 데우고 좋은 녹차를 우려냈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시간 없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다이가 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어요. 레시피까지 포함해서 가격은 후하게 쳐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서진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를 부르는지도 모르면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게는 제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곳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이것 봐요, 사장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이런 좁은 가게에서 고생하면서 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똑똑하게 사는 거라고요. 다이의 말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안타깝네요. 안타깝긴 뭐가 안타까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요?
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흥분한 얼굴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낡은 가게, 이런 비린내 나는 음식 팔면서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48시간 동안 끓인 그 깊은 향. 다이의 코를 스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토할 것 같아. 다이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진이 뒤따라갔지만 다이는 이미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하다는 설렁탕이에요? 뼈 끓인 물 아니에요? 다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이가 옆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더니 그 물을 가마솥에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건 다 버려야 해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만들 거니까 이런 구식 방법은 필요 없어요. 찬물이 끓는 국물 속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48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국물이 순식간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물을 부어 넣었습니다. 왜요? 어차피 버릴 건데. 아, 참. 당신 설렁탕 한 그릇 줘봐요. 맛이나 볼게요. 다이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뚝배기에 국물을 담았습니다. 이미 찬물이 섞여 맛이 망가진 국물이었지만 그래도 담았습니다. 고기를 썰어 넣고 팔을 올렸습니다. 다이는 테이블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더니 바로 뱉어냈습니다. 뭐야, 이거 맛없는데? 이게 유명하다는 설렁탕이에요? 다이가 역겨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더니 그 담배를 뚝배기 안에 비벼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음식으로 장사하면서 무슨 자부심을 운우네요? 서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이 가게 파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부지, 우리 회사가 매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당신 같은 천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이의 손이 움직여 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습니다. 서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서들도 촬영 스태프들도 모두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갈고 닦은 인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손님, 폭행은 범죄입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범죄? 웃기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최다희예요. 다희 패션 브랜드의 대표? 곧 재벌가와 혼인할 사람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나한테 범죄 운운해?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습니다. 최다혜 씨, 정말 저를 모르시겠어요? 뭐, 당신을 왜 알아요? 처음 보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 보육원에서. 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저예요, 다이야. 서진이. 내가 15년 전에 버리고 간 그 언니. 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당신이, 서진이? 그래, 나야. 내가 내 일기장을 훔쳐간 그날 나는 여기 왔어. 그리고 15년 동안 기다렸지. 너를. 다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야, 잠깐. 이것 꺼. 카메라 다 꺼. 다이가 스태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구석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최다혜 씨,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한서진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다혜 씨는 15년 전 한서진 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귀중한 개인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에 담긴 정보를 이용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절도죄, 사기죄, 신분 도용죄에 해당합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다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또한 여기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다혜 씨가 딸이라고 주장하는 박 씨 부부와의 유전자 일치도는 0%입니다. 반면 한서진 씨와 박 씨 부부의 유전자는 99.9% 일치합니다. 다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내가 훔쳐간 내 어머니의 일기장 원본을 스캔한 파일이야.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어릴 때 그 일기장을 몽땅 복사해뒀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여기에는 너의 필적과 내 어머니의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도 들어있어. 안 돼. 다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서진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너는 내 삶을 훔쳤어. 내 가족을, 내 정체성을, 내 미래를. 그런데 알아? 너는 가짜 삶을 사는 동안 행복했을지 몰라. 하지만 나는 진짜 삶을 살았어. 이 뜨거운 솥 앞에서 이 칼을 잡고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갔어.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다이야, 뼈는 속여도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내가 마신 그 가짜 인생, 이제 토해낼 시간이야. 언니 미안해. 나는 그냥 미안하다고.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오늘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어. 그게 내가 한 일의 무게야.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다혜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안 돼. 다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참 하나 더. 서진이 말했습니다. 내 약혼식 날짜, 다음 주 토요일이지? 박 씨 부부께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릴 거야. 진실을. 다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닌 제발. 나는 내 언니가 아니야.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다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방으로 돌아가 망가진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찬물이 섞여 흐려진 국물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와 경찰관들도 모두 나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아 솥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국물을 버리고 솥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뼈를 넣었습니다.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새로운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금색 국자가 빛났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 국자를 쓸 때가 온 것입니다. 사장님, 이제 제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서진이 노필성옹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진은 약속대로 박 씨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기장 사본, 그리고 자신의 출생 기록. 저는 두 분의 진짜 딸입니다. 박 씨 부부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그동안 딸이라 믿었던 채다이가 가짜였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진은 차분하게 증거를 펼쳐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의 복사본, 그 안에 적힌 세세한 기록들, 박 씨 부인이 임신했을 때의 일기, 서진이 태어난 날의 기쁨,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절망. 이건 정말 내 글씨야. 박 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정말 내가 우리 딸이니? 네, 어머니. 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희미하게 기억나던 그 온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박 씨 부부는 서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전 그들은 각 결혼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던 시절 서진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도 따뜻하게 재우지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어. 보육원에 맡기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꼭 데리러 가려고 했어. 하지만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1년 후에 데리러 갔을 때 보육원에서는 내가 입양되었다고 했어. 서류도 다 있었어. 우리는 그걸 믿었지. 내가 좋은 집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저는 입양되지 않았어요. 계속 보육원에 있었어요. 서진의 말에 박 씨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서류는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아요. 아마도 보육원 관계자 중 누군가가. 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거짓된 서류 하나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사업가로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제법 큰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딸을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입양 기록을 추적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이가 나타났어. 내 어머니의 일기장 일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가문의 특징들을 알고 있었어.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버렸지. 그 아이가 교묘했던 거예요. 저한테서 훔친 일기장으로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요. 며칠 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채다이는 사기죄, 절도죄, 신분 도용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가 박 씨 부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과 지위는 환수되었습니다. 화려했던 패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약혼도 파기되었습니다. 서진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다희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 대신 수의를 입고 당당했던 자세 대신 고개를 떨군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다희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다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최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서진 언니만 있었죠. 하지만 언니도 저처럼 가난했어요. 우리 둘이 평생 고생하며 살게 뻔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훔친 거야?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일기장을 봤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부모님은 부자였고 언니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삶을 살고 싶었어요. 너는 내 부모님까지 훔쳤어. 내가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분들을.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 죄책감에 매일 시달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시작한 거짓말은 계속 이어가야 했어요. 최다희가 울먹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죄값을 치를 거예요. 다만 언니가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짜 행복을 살았지만 언니는 진짜 행복을 찾았으면 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 집행유예 없음. 최다희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15년의 무게가 드디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 부부는 서진을 불렀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내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 박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을 합치면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살자. 내가 누려야 했던 삶을 이제라도 살아야지.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이건 원래 내 것이야.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제 것을 찾았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우남정에서 일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찾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제 모습을요. 하지만 서진아,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어머니의 일기장, 그 원본을 돌려받는 것. 박 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사라졌던 그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다희의 집에서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표지, 익숙한 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부모님으로서가 아니라 손님으로. 제 설렁탕 드시러 오세요. 서진아, 정말 괜찮겠니? 네.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어요. 그 길 위에서 행복해요. 박 씨 부부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 재산은 내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자.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야. 너처럼 힘든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한서진 재단. 좋은 이름이네요. 며칠 후 서진은 우남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익숙한 그 시간에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마솥, 도마, 칼, 국자. 서진은 주방 구석의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색 국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노필성 옹이 물려준 우남정의 상징. 사장님, 이제 제가 이 국자를 들 자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진이 노옹의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색 국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했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에 새로운 뼈를 넣었습니다. 정성껏 손질한 사골이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금색 국자로 국물을 저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금색 국자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가마솥 앞에 서서 끓어오르는 국물을 지켜보았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48시간 후 이 국물은 완벽한 설렁탕이 될 것입니다. 문득 어머니의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서진은 주방 뒤편 작은 방으로 가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채다이가 찢어간 그 부분들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을 임신했을 때의 기쁨, 태어난 순간의 감동, 그리고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절망.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서진에게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믿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내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너를 지켜줄 거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내 인생을 살아. 누구의 딸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20년 만에 받은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서진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이 유난히 맑아 보이는데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은 금색 국자로 국물을 떠서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삶은 고기를 정성껏 썰어 넣고 갓 썬 파를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완벽한 설렁탕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첫 숟가락을 뜨셨습니다. 국물을 음미하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 이 맛이야. 정말 맑고 깊은 맛이네. 사장님, 뭔가 달라졌어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주방으로 돌아가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금색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국물이 참 맑네. 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물만 맑은 게 아니라 서진의 마음도 인생도 이제 맑아진 것입니다. 15년 동안 품었던 분노, 배신감, 슬픔, 그 모든 것이 이 가마솥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맑고 깊은 진국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복수자도 아닌 한서진 그 자신으로서의 살. 우남정의 주인으로서, 설렁탕 장인으로서, 자신만의 맛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살.
서진은 금색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닌, 훔친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행복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는 15년의 인내가, 땀이, 눈물이,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뼈가 녹아야 진국이 나온다 하지만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녹아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노필성 옹을 찾아뵈봤습니다. 은퇴 후 작은 집에서 지내시는 노웅께 금색 국자로 뜬 첫 국물을 대접했습니다. 사장님, 드셔보세요. 노웅이 국물을 한 모금 드셨습니다. 천천히 음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주인이 됐구나.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이 맛을 지켜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매일 설렁탕 끓여드릴게요. 노웅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우남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주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마솥은 쉬지 않고 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금색 국자를 정성껏 씻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이 국자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것이 바로 서진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 부유하지 않지만 만족스러운 삶.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일궈낸 삶. 서진은 주방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제 방식대로요. 서진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4시에는 다시 우남정의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끓일 새로운 국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까? 어떤 미소들을 보게 될까? 서진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뼈가 녹아 만들어진 진국처럼 맑고 깊은 인생이었습니다.